이어서 정치권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현재 야당부터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당 대선 주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꽤 있는데. 많다고 알고 계셔요. 네. 정치 무관심. 근데 야당 대선에 지금 현재 등록하신 분이 15분이에요. 네. 지금 경선에만 15분이 지금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15분 중에 뭐 진짜 여론조사 하면 지지율 뭐 1%도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5분 중에서 뭐 일단 뭐 아예 지지율이 안 나오신 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네. 제외를 하고 나면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윤석열 전 총장 네. 그 다음 이제 따라오신 분 이제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뭐 이분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지지나 관심도에서 바깥에 계신 분들이고 네. 야당 말고 범여권 대표라고 이제 주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안철수, 김동연 이 정도 분인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선생님은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 들고 김동연 전 장관님은 지금 저걸 발표하셨잖아요. 본인이 그 뭐라고 표현하나 그분이 대선 출마를 엊그저께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분도 지금 현재 지지율이 지지부진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현재 계신 세 분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경선 모드에서 야당 같은 경우는 뭐 공약이 나오거나 뭐가 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안에 전쟁이잖아요. 내부 네.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네. 치열한 전투들을 벌이고 계세요. 네. 제가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투. 네. 전쟁도 아니고 완전 전투예요. 네. 이거 전쟁 큰 거잖아요. 근데 완전 전투를 벌이고 있어서 지금 무슨 제보, 청부 네. 고발 뭐 지금 이런 고발 얘기도 사주 의혹까지 고발 사주 나오고요. 의혹도 네. 나오고 있고 홍준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지난 대선 때 후보 시절에 나왔던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유승민 후보님 같으신 경우는 또 다시 또 반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가부를 없앤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네. 다 반복을 하고 있어서 야당은 사실은 뭐 이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당이 이번에 좀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네. 분열된 모습으로 이제 뭐냐면 이 경선 과정서부터 분열된 모습으로 가면 야당이 정권 다 찾아오기 쉽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좀 더 정책으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홍준표, 유승민 이분은 지난번 대선 때도 후보로 다 나와서 완주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책이 어느 정도 있어요. 과거 했던 정책들도 있고 그 정책에서 또 시대에 맞게 네. 우리나라 경제 현황이나 전 세계 글로벌한 거에 맞게 그 정책이 또 변환돼 가는 것도 있고 하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님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뜨문뜨문 이렇게 정책이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이 정치가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생물이잖아요.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뭐 각 후보의 가족들까지 지금 샅샅이 지금 들쑤신다는 표현 할게요. 들쑤시고 파헤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공직자들 청문회 할 때처럼 뭐 이렇게 가족들 얘기는 하지 말자 뭐 그러고 있는데 또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처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또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보면 가까운 게 두 개 나라만 보면 미국은 감사원이 의회 소속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소속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네. 감사시키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야당에 임당하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었다가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직속 기관 감사원이었다가 거기다가 뭐 원전 감사니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겨갖고 거기서 그만두시고 이제 야당 후보로 나와서 이거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네. 말씀하신 상황이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의회 소속이에요. 그리고 의회랑 중요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의회주의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은 정치 관련된 기자나 관련된 분들 말씀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이 두 분은 네. 그 국회의원 시절에 당대표일 때도 절대 그 본회의에 그 결석을 안 하신답니다. 오. 끝까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된다. 뭐 네. 이런 의회주의자라셨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을 그러니까 단합하지 못하면 야당은 아마 선거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지지와 여당 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지는 골수 지지, 골수 지지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 프로테이지가 한 30%, 35% 정도 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나머지 중도층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데 이 중도층 분들이 어디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선호도라는 게 결국은 그 정책, 그다음에 도덕성, 보여주는 도덕성, 그다음에 그 당이 또 그 후보가 그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낼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근데 네. 그거를 보여주는 정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하는 게 핵심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 40% 거기서 항상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여론조사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차지치고 그럼 40%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양당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일단 죄송하지만 좀 빼고 양당 지지율이 지금 거의 똑같이 나와요. 33% 뭐 요정 수준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그 동일한 지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네. 생각해 보세요. 33%면 합하면 66%잖아요. 그러면 34%의 국민들이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단합된 모습이나 네. 우리가 수권을 그러니까 정권을 인수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네. 야당 대표 누가 되든 간에 무조건 정권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보면 내부자 싸움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무슨 누가 제보를 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그리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엄청 피곤하게 하고 있죠. 여권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 또 이낙연 후보가 유력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자들이 좀 현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야 대선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 내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여파를 불어올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네, 현재 그 공약만 좀 살펴볼게요. 네. 네, 여당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세를 2023년까지 유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권에 다 들어와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현재까지 거기까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과세는 증권세와 형평성을 좀 맞추겠다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과세가 200만 원까지 그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2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증권세와 형평을 좀 맞추겠다고 하셨고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겠다. 그다음에 물가 상승의 해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투기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여당 후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네. 일단 전부 제도권에서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과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겠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딱 들어맞는 것 같고 야당 후보들 이제 1, 2, 3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윤석열 후보를 보면 네.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도 하고 과세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세금을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보호도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제도화시키겠다. 다만 정부 간섭은 최소화시키겠다. 네. 그다음에 특정 금융정보 이게 시행 유예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제도도 좀 충실하게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분 이제 최재형 후보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보호 장치 필요하다. 청년층 투자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 국민의힘도 보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는 홍준표 후보의 이거에 좀 개인적으로 꽂히는데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사실 탈중앙하고 좀 비슷하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체 그 후보들의 그 공약을 보면 공통점은 전부 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되 세금도 적정하게 세금도 공정하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투자자 보호하겠다. 이 네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